오쏘는 가끔씩 지정학, 외교 안보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투자 같은 것들은 결국은 세계 각국들의 전략적 관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거시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타이완 방어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미국의 안보정책센터 타이완 위원회에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입니다.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각기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의 안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만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쏘의 관점은 이러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저자들이 미국의 고위급 장성 출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풍문이 아니라 미군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한 내용들은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오쏘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중국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주장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통해 그런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몇몇 사례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배치되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미군이 버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제는 이 6세대 전투기의 배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중국도 J-36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가 배치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중국도 대응이 되는 터라 타이완 방어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자들은 굳이 6세대 전투기나 미래 무기가 없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 책을 발간한 이유일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사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한 나토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의 위협이나 타이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생각을 중국이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자들은 이에 대한 해법을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쏘는 공군과 해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우선 최우선 과제가 공중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담당할 공군은 태평양 공군사령부입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일본 요코타의 제5공군, 한국 오산의 제7공군, 알래스카 엘멘도르프의 제11공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예하 부대는 밑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산, 오산 등에도 있고요. 알래스카, 괌, 하와이 등등에 있습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장거리 폭격기가 인력, 배치, 비용, 적시성 등 모든 면에서 가성비 높은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B1 폭격기이고요. 이게 전략적 관점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고 실제 이 폭격기들의 가격은 꽤 비쌉니다. 사진은 B2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한 대당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폭격기입니다. 미국은 19대 정도 갖고 있고요. 2032년 즈음에는 B21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B-52는 마지막 납품이 1962년인데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개발된 B1, B2가 추후에 B-21로 대체가 되어도 B-52는 계속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B-52가 먼저 들어가면 바로 상대의 방공망에 걸려서 파괴가 되겠지만 미군의 전략은 그것이 아니라 제공권을 미리 확실하게 틀어진 상태에서 이 B-52가 후속타로 들어가서 폭탄을 투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B-21은 현재 개발 중이고요.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 능력보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보다 도입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0대에서 200대 사이에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로 넘어가서요. 현재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것이 이 F-22인데 750대가 아니라 187대만 도입하였다는 것이 저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F-15가 있는데 그것의 상위 버전의 전투기가 이 F-22입니다. 다른 국가에는 팔지 않은 최강의 전투기고요.
다만 이 전투기는 제공권을 꽉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고스펙이고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데 가서 공중전을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폭격 능력이 좋은 폭격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상대가 중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최신식의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F-22가 생산 중단되고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중국의 기술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F-15가 제공권을 장악을 하면 F-16이 2차로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것의 상위 버전의 전투기들이 이 F-22와 F-35입니다. 그래서 F-22가 제공권을 장악하면 F-35가 2차로 들어가서 공격한다. 그래서 생긴 것도 F-22에 비해서는 좀 더 뚱뚱한 다목적의 전투기입니다. 이 F-35는 우리나라도 도입한 전투기입니다. 하여간 미국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800대 이상의 F-35를 보유했어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500여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계속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한번 책의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동안 공군은 134개의 전투비행대대를 보유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55개로 약 60%가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행대대의 항공기 중 약 80%가 계획된 운용 수명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F-22를 퇴역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F-22 퇴역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 의회의 거부로 이 F-22는 퇴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의 공군 전력을 소개한 다음에 이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 타이완, 일본, 대한민국 공군 간의 관계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공유된 지휘 통제 시스템도 없다. 위 4개국이 단일한 지휘기관을 창설하고 전자적인 지휘와 운영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 동북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태세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물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미국의 군 장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해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서도 구축함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의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마이클 길데이 제독은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500척 이상의 해군 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수상 전투함,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함정수는 미국보다 먼저 400척에 근접하였고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만 보더라도 미국에 비해 약 230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구축함의 수는 2척이 채 안 된다. 따라서 2050년이 되더라도 미국이 500척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수량으로는 밀리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 해군의 전력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것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고요.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에 주목하지만 실질 운용적 측면에서는 이 구축함이 주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다 가능하고 전투기, 잠수함, 함정을 다 상대할 수가 있고요.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주요 임무도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 율곡22함, 서해 류송룡 함인데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죠. 외양은 알레이버크를 많이 참조한 듯하고 기본 설계 자체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의 차세대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작년 12월에 취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국가별로 전체 구축함의 숫자인데요. 일본이 보유한 구축함의 수가 상당한 것이 눈에 띕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주요 파트너로 해서 전략을 짜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덩어리가 일단 크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육군에 치중되어 있기도 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전략 적 측면에서 하위 요소로 취급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보유한 구축함 중에 일부를 미국은 순양함이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중국은 이것을 구축함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순양함을 구축함으로 낮춰서 덜 위협적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로 현대전의 중추인 구축함의 숫자를 늘려서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만 이 전자의 해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기타 국가별로 분류가 달라서 이 숫자만으로 해군력을 평가하는 것은 대충의 어림짐작이지 반드시 전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중국에서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미국의 함정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구축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매년 한 대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미국에서 수주만 따올 수 있다면 한 해에 5척까지 아니 그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에서는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어서 미국의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조선업을 부활시키거나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시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군함의 빈 선체를 만들어서 이를 미국으로 보내서 장비를 장착하고 또는 한국에서 함정의 블록 모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조립한다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쉽지가 않아서 이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혹은 일본 같은 동맹국 중에 조선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와의 협력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군과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책에는 이 외에도 육군, 해병대, 방공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자들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태평양의 안보를 훼손한다. 미국은 적극적인 지역 동맹을 추구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당장의 자원이 부족하니까 동맹국들의 자원을 좀 더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통합적 운용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단일한 지휘권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이게 전쟁터가 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앞마당입니다. 중국은 안방에 앉아서 미사일을 쏘게 되니까 이 지역의 한정에서는 미국이 열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응은 아군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위치를 바꾸면 중국은 방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느 곳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보가 불확실해지는 것이죠. 예컨대 저자들은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증강된 소대 규모로 전역 주변으로 기동하고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면서 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해군 그리고 여러 미군들과 함께 중국군의 해상 통제를 저지하고 거부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살펴봤고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중국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억지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 구조를 읽어보자면 퇴역 예정인 F-22를 수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주장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기체수를 감축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목적이지 미국의 전투 능력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수를 상당 수준 늘려야 하며 의회는 함정의 조달을 줄이려는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국방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략적인 근거가 부족한 비용 절감 자료처럼 보이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저자들의 관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이완 방어 전략이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얇고 쉬운 책인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좀 더 느낌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간명하구나, 담백하게 요지를 제시하고 있구나 하면서 대충 돌아가는 사정이 어떠한지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말한 바가 어떻게 실제 성취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